자, 월간 정세현 5호로 생방송으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분 나오고 계십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장관님의 아드님이 저한테 불만을 갖고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자꾸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아니야, 정색하고 그러더라고. 아버지, 그 새날 방송 나가시는 건 좋은데 그 진행하신 분이 왜 자꾸 아버지한테 아버지 그래요. 그래서 의심하시죠? 어? 의심하시죠? 뭐 의심은 아니고 나를 보면은 내가 그 아버지 생각이 나는 모양이더라. 그런 그렇죠. 연상을 시키는 그런 인상이 모양이지. 그런데 그래도 그렇지 하고 투덜대. 이게 이제 유튜브 감성이라고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내가 무슨 지상파 앵커처럼 정세현 전 장관님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 재미가 없잖아요. 제 아버지가요. 저 군대 제대 3개월 남겨두고 돌아가셨는데 그때가 50대셨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때가 계속 떠오르는 측면이 있는데 비슷한 연배를 뵈면 뭐 그냥 아버지라고 항상 부르죠. 장관님뿐만 아니라. 아니 글쎄 뭐 시골에서는 뭐 나이 든 분들한테 그냥 아버님 어머님 그러지. 근데 아버님하고 이제 아버지하고는 다르지 좀. 아니 저 할머니들한테 똑같이 얘기해요. 제 어머니 살아계셔도. 우리 아들이 이제 74년생인데 네. 근데 벼고 한 5살 차이 나는 거지. 그러니까 뭔가 좀 의심살. 의심이 아니라 뺏기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지.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좀 돌려드려야지. 자 그리고 자 경남대 격동문제연구소 이병철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병철입니다. 네. 자 이제 이 대선이 이제 아마 다음 주면은 사전투표 시작되고요. 실제로는 그래서 재투표는 시작했지 않습니까? 2주가 안 남았어요. 본투표까지. 가만 있어봐. 지금 6월 3일까지 오늘 지금 22일 아니야? 21일인가? 21일. 11일. 예. 12일 남은 거예요, 그럼? 예. 다음 달에는 이제 새 정부 들어선 뒤에 나와서 방송을 했고. 새날. 예. 야. 그러니까 새날 방송은 방송명이 너무 명작입니다. 새날. 항상 새날이잖아요, 원래. 자, 근데 오늘 보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 직속 글로벌 책임 강국위원회라는 게 출범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 제목에서 느껴지는 그 자긍심이 있더라고요. 글로벌 책임 강국위원회. 네, 그 이름이 그래요. 나도 거기에 처음에는 민주당에서 만든 외교안보 통일자문회의에 자문위원으로 참여를 했어요. 그때는 그게 한 20여 명 조금 안 됐던 것 같아요. 초창기 시작할 때 작년 했는데 그러더니 그걸 중심으로 해서 확 벌어져가지고 지금 글로벌 책임 강국위원회가 생겼는데 이제 그 캠프의 외곽 조직이지 외곽인지 뭐 내각인지 모르겠는데 한 1,000명 넘는 것 같아요. 전문가만 300명이라고요. 글쎄요. 정치인 빼고 전문가만 300명. 아니 모두 더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만약 통일운동 단체들도 막 다 돌아버린 거야. 근데 난 거기 처음에 출범식 할 때 글로벌 책임 강국위원회 뭐 행사한다고 해서 갔더니 고문이라고 그래서 이제 딱 상석에도 앉히더라고. 그러니까 조정식 의원이 이제 위원장이고 이정석 전 통일부 장관이 공동 같은 그냥 위원장인데 나를 고문이라고 해서 앉히는 거 보고 그냥 고문 시켜줄 테니까 자꾸 뭐라고 뭐 이러쿵저러쿵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구나. 근데 제가 정세현 장관 그 우리 아버지는 그 박지원 눈으로만 따지면 현역 의원 하셔도 돼요. 요즘 다 젊으시잖아요. 그럼요. 왜 고문을 왜 시켜? 뭔가 빡세게 막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거 시켜야지. 거기서 고문 시키는 거지. 다른 데서는 고문 안 시켜줘. 박지원 의원은 나하고 3년 차이지. 그 양반 생각하면 나도 출마해도 돼. 자 정세현 전 장관 출마설. 선거구가 없습니다. 네. 비례대표 있지 않습니까? 비례 2번. 아우지 얼굴 부끄러워하신다.
네. 자, 글로벌 책임 광고위원회.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1차 토론할 때 보면요. 김문수 같은 사람들이나 이준석 같은 사람들은 아직도 대한민국이 굉장히 작은 나라, 약소국이라고 생각하는 느낌이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미국이 하자는 대로 다 따라해 이런 건데 그렇지. 그렇지. 글로벌 책임 강국위원회라는 게 우리가 그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G8 뭐 이런 정도의 세계적 위상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위상에 맞는 역할을 해야 된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글로벌에 반대하는 로컬 아니요. 지역. 지역. 로컬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치권에 많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이미 G10 반열에 올라갔었고 지금은 좀 떨어졌지만 윤석열 정부 치하에서 이제 군사적으로도 미국, 러시아, 중국 그리고 우리 위가 누구더라? 인도 그리고 한국일 겁니다. 5등 6위 그 밑이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군사적으로도 이렇게 재래식 전력이지만 핵은 우리가 안 가지고 있지만 그런 정도로 군사적으로 5대 강국에 들어가고 경제적으로 10위권의 대국인데도 불구하고 생각은 아직도 이 동북아시아 지역의 한쪽 구석에 미국이 이 도와주지 않으면 굶어 죽고 맞아 죽게 돼 있는 나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치권에 많이 있어요. 그렇죠. 응? 그러면서 이제 한미 동맹 타령만 하는데 꼭 뭐 정치권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뭐 학계도 뭐 많습니다. 예. 굳이 뭐 이름을 거명할 수는 없지만은 미국의 동맹에 굉장히 의존해야 된다는 걸 계속 설파하는 그런 전문가들이 꽤 많은 거죠. 아니 학계에 있으니까 내가 묻겠는데 그 이름 바뀔까 못 바뀔까 뭐 있어요? 괜히 또 잘못하면 또 뭐 예. 되니까 예. 나한테 얘기해줘. 나는 불어버릴게. 우리가 이제 한반도 역사에서 광개토 대왕 때를 가장 영토가 넓을 때로 보지 않습니까? 세계 군사력 5, 6위 하는 나라면 실제로는 굉장히 강대국인 거잖아요. 그렇죠. 워낙 G2인 미국, 중국이 어떤 크기가 세서 그렇지. 경제 규모로는 한국이 러시아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인구 5,200만 가지고 5,200만 가지고 그 정도 되면 이게 대단한 겁니다. 물론 남북을 합치면 이제 거의 뭐 한 7,800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독일하고 비슷해요. 독일에 8천만인가 그럴 거예요. 남북을 합치면 영국보다도 인구가 많습니다. 영국이 한 6,800만 되나? 그다음 프랑스도 그 정도 되고 5,200만밖에 안 되는 인구를 가지고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에 군사적으로 5위권이다. 막 그 자랑하고 댕길 필요는 없지만은 소국의식을 이제 벗어나야 될 때가 됐어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여기서 나온 여러 가지 메시지 중에서 한반도 평화를 복원해야 된다. 이제 윤석열이 이제 내란에서도 외환까지 가는 게 계속 북한을 자극하면서 뭐 선제 타격부터 시작해가지고 완전히 관계가 파탄난 상황. 북한은 이제 아예 담 쌓고 우리는 러시아, 중국하고만 놀래 이런 느낌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더 가면 안 되니까 거기서 나온 메시지가 일단 정권이 바뀌면 한반도 평화를 복원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가 많이 나왔나 봐요. 아니 그 국민들 기대도 그 자연스럽게 그렇게 커질 겁니다. 자, 근데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뭐 의정부, 파주, 뭐 고향 이런 데가 이제 주로 휴전선하고 붙어 있는 지역인데 접경 지역이라고 그러죠. 네. 평화가 곧 경제다. 이건 굉장히 오래된 명언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윤석열의 남북한 충돌 유도를 북한이 잘 견뎠다. 어제 이것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지금 뭐 비난 논평을 내긴 했습니다만 딱히 틀린 말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대북 관계를 잘 관리해야 된다. 북한이 예뻐서 그런 건 아니다. 다 똑같은 생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 평화 메시지만 나오면 김정은이 지령 내렸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저쪽 사람들은 그런 방식으로 비난을 하고 이게 또 제주 4.3이나 5.18도 같은 맥락에서 그런 느낌 아니에요? 빨갱이들은 죽여도 돼. 이게 지금도까지 내려오는 아직도. 내가 아침에 오늘 내가 살고 있는데 셔틀버스가 있어요. 이제 수서역까지. 네. 아니 수서역까지 데려다주는 셔틀버스가 있는데
그 타고 나오는데 그 같은 이제 저 시니어 하우스의 입주자인데 어디 가시냐고 누가 질문을 하니까 어떤 할머니가 구국기도회 가요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묻지도 않았는데 공사는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더라고. 나 미치겠네 진짜. 그러니까 세뇌가 그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지금 공산화를 막기 위해서는 말씀은 김문수를 찍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야, 아직도 그냥 공산주의가 뭔지도 모르는 거야. 공산주의는 이미 망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예. 러시아도 85년에 이미 베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스트 하면서 공산주의 버린 셈이고 소련의 공산당이 지금 소수당으로 돼 있는 거 아니야? 공산당이라는 이름이 남아 있지. 중국에도 공산당이 남아 있지만은 일당이지만은 그들 체제를 정확하게 중국 특색을 가진 시장 사회주의라고 그래요. 공산주의라고 안 해. 그 북한도 저 공산국가 아니에요. 응? 왕조국가지. 공산주의도 아니라고. 공산주의 같으면은 아니 이란만큼 매개는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런 북한한테 나라를 들여다 바친다는 그런 이 프레임 속에 국민들을 끌고 가는 정치인들을 또는 종교인들, 지식인들 참 난 큰 문제고 나는 아침에 놀랐어요. 구국기도회를 왜 가냐고 그러니까 공산화를 막기 위해서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소국의식도 있고, 응? 아까 조금 더 우리 얘기했던 소국의식 플러스 이 북한과의 관계를 조금 부드럽게 끌고 나가면은 나라를 들여다 바치려고 그런 거다. 아, 거기다 대고 내가 공산주의라는 걸 내가 70년대 중반부터 공산주의 공부를 했는데 통일원에서도 이렇게 북한 공부를 계속했고 공산주의가 스탈린에서부터 시작해서 모택동까지 통일원에 와서는 이제 김일성 그 공산주의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고 그 장시간 동안 공산주의가 이렇게 해서 이미 망했다는 얘기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누가 줬으면 좋겠어요. 왜 공산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이런 상황들을 보고 있으면 답답한 게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세 번이나 우리가 정권을 잡았지만 공산화가 아니라 훨씬 더 경제적으로도 북한과 차이를 내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저 사람들은 그게 이제 일종의 그 세뇌되어 있는 사람들. 그래서 남의 말을 안 들리고 그런데 어제 이재명 대표가 보여준 모습은 뭐냐면 정면 돌파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비판해봐야 뭐 어떤 표현을 했냐면 10개를 주고 100개를 얻을 수 있으면 10개를 줘야 한다. 그렇지. 왜 10개를 퍼주냐고 생난리를 치냐. 합리적으로 견제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북한 예뻐서 그러는 거 아니다. 대부분 다 이게 일반 국민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평화를 유지하면 한반도 경제가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10개를 주고 100개를 얻을 수 있으면 10개 줘야 되는데 절대 주면 안 돼. 뭐만 줬다 하면 그것으로 핵 만들었다고 난리를 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뭐 여러 가지로 위험하고 뭐 밉다고 칩시다. 더 이상 큰 사고를 치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돼요. 관리를 하려면은 그들이 필요한 것을 때로는 줘가면서 내 말을 들어라 하는 식으로 끌고 가야지. 그걸 무조건 쥐어받고 겁주고 하면은 그 말 안 듣는 동네 말하자면 말썽꾸러기라고 이제 북한을 뭐 단정할 수는 없지만 말썽꾸러기가 오히려 더 분란만 일으키지 말을 안 듣는 거 아니에요. 그 원리를 모르고 얘기를 하면 어떡해. 답답한 게요. 네. 이게 이런 이야기를 10년 전에 똑같이 했어요. 20년 전에 똑같이 했어요. 하나도 안 변합니다. 이 사람들은. 제가 언젠가 오래전에 이제 칼럼에 평화가 곧 통일이다라는 제목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 글이 아마 게재되고 나서 어느 날 이제 제 연구실로 몇 통의 전화가 옵니다. 어떻게 전화번호를 알았는지 누굽니다라고 하니까 당신이 뭐 그 칼럼을 쓴 사람이냐 뭐 그렇습니다. 그 됐든 몇 마디 하더만 됐든 그냥 저보고 이제 빨갱이냐고. 네? 나 미치겠네 진짜.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 이야기가 뭐 진행될 수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냥 전화 끊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두 번 제가 그 전화를 다른 목소리로 제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 사이에 이렇게 좀 평화에 대해서 좀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그 평화 마치 그 북한이 내세우는 뭐 선전 선동 그걸로 이렇게 치환시키려는 그런 네. 분들이 많은 듯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신감이 없고 내가 봤을 때 네. 자신감이 없다 이런 차원보다 저들도 북한을 우리가 무력 통일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네. 우리가 월등하게 앞선 걸 아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것만 갖다가는 이상하게 써먹는 게 뭐, 망한 나라를 따라갈 리가 없고 우리가 한 몇 개월 전에 그거 보여드렸잖아요. 북한 전체 1년 GDP가 한국 국방비보다도 못하잖아요. 저거. 네. 그럼 망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저 외환 유도제 같은 거를 하려고 할 때 북한 입장에서 걸려들질 않는 거예요. 여력이 없으니까 대꾸를 못했던 거잖아요.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이미 2020년 말에 반동사상 문화배격을 만들고 뭐 청년 교양 보장법을 만들고 평양 문화 보호법을 만들고 이런 그런 흐름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나만이 지금 혹시라도 자기네들한테 뭔가 지금 웃으면서 다가오는 것이 겁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나는 했어요. 응? 말하자면 북한 인민들 북한 주민들의 남 하나를 걱정할 정도가 됐는데 왜 우리가 정권을 들어서 북한한테 갖다 바칩니까? 어? 이제 안 되니까 또 중국 핑계를 대더구만. 그래서 예. 네. 중국이 한국 같은 나라를 어떻게 관리를 하겠어요? 미군이 여기다 군사 기지를 두고 있는 한국을 어떻게 관리를 해? 참 걱정도 팔자야. 예. 안타깝습니다. 예. 근데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네. 예. 장관님께서 뭐 오늘 이게 셔틀버스 타고 다니면서 그런 분을 보셨다고 하지만 저는 뭐 간간히 자주 봅니다. 지하철 타고 다니다 보면은 지하철 내에 이렇게 뭐 혼자서 때로는 뭐 여럿이서 그렇게 큰 목소리로 떠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안타깝죠.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뭐 김문수가 딱 그런 모습이더만요. TV 토론하는데. 근데 지금 이번에 그 북한 북핵 어떻게 할 거야? 여기 질문이 나오니까 보복 타격을 확보하겠다. 이건 또 뭐고? 보복 타격을 어떻게 합니까? 보복 타격을. 예. 아니 핵무기를 가져야 돼. 그거 하려면. 예. 네. 어? 근데 핵무기를 미국의 허락이 없이 어떻게 만드냐고. 한미동맹이 왜 있는데 한국이 군사적으로 그 미국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것이 그게 한미동맹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런 느낌이잖아요. 윤석열이가 그 후보 시절에 북한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징조만 보여도 선제 타격한다. 그 논리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너무 허점이 많잖아요. 그럼요. 위험하죠. 선제 타격을 했는데 야 우리는 너희들 쏠 생각 없었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먼저 북한을 지금 국제법 공격하는 상황이 위반됩니다. 되는 거거든요.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솔직히 극우들만 주구장창 선동해가지고 결국 3년 만에 망한 거 아니에요. 근데 김문수는 전혀 변한 게 없음. 이건 좀 어떻게 보면 좀 뭐랄까 발전 없는 사람들, 원시인 같은 느낌? 아니 그동안에 어디 딴 데 갔다 온 사람 같아요. 응? 아니 김문수 후보는 딴 데 갔다 오셨더라도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은 한국에 계셨을 거 아닙니까? 예? 왜 그렇게 조언을 그렇게 하는지는 도저히 근데 납득이 안 돼요. 조언도 못 받는 것 같아. 네. 예를 들면은 그 뭐 영부인 후보들 부인 뭐 토론 같은 그랬어요? 거 하자는 얘기 같은 것은 그건 전혀 진짜 뭐라 그래 그런 거 도와주는 거야. 그걸 못 받은 거야.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화면에 남북한 GDP, GNI 비교가 나가고 있잖아요. 남한과 북한의 차이. 네. 우리는 사실 압도적인 경제력으로 요즘 전쟁은 경제력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근데 압도적인 경제력으로 저렇게 하는 상황에 아직도 북한 탓을 하고 민주주의 정권이 이제 정권을 잡으면 민주정부가 들어오면 빨갱이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현대 2025년 국민의힘 후보한테 듣게 되는 상황.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것은 지속 역량이 있어야만 벌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아까 저기서 보듯이 전쟁 지속 역량 결국 이제 경제력인데 우리 1인당 소득 뭐 3만
5, 6천 달러, 북한이 1인당 소득 한 1,600달러 이렇게 되고 있고 아까 우리 권 대표도 말씀하셨지만은 북한 GDP 총액이 우리 국방비보다 훨씬 작아. 그러니까 북한 GDP 총액의 한 5, 60%가 국방비에 들어간다고 봐야 돼요. 거기는 이제 이 군사비에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북한이 먼저 도발을 못하는 거예요. 전쟁 지속 역량이 없기 때문에 이를 벌릴 수는 있어요. 선방을 날릴 수는 있지만 상대방이 때려가지고 맞고 다시 때릴 수 있는 세컨드 스트라이크 케이퍼빌리티 2차 공격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2차 공격 능력은 결국 경제력하고 연결되어 있단 말이야. 그런 마당에 왜 우리가 그 북한한테 먹힐 수 있다는 군사적으로 먹힐 수 있다는 겁을 내고 무슨 핵 보복 능력을 갖춰야 된다. 북한이 핵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을 치면은 솔직히 얘기하면 미국이 가만두겠어요? 예. 그동안에 한미 간에 그 문제 가지고 계속 얘기를 했던 거 아니야. 해구산. 응? 해구산 펴주겠다고. 그것 때문에 북한이 그걸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도면 됐지. 뭘 핵 타격 능력을 갖추느니 마느니 또는 핵 무장을 해야 되느니 마느니 한미동맹 깨려고 그러는 사람들이야. 결국 한미동맹 깨는 논리입니다. 그거는. 그게 그 윤석열 정권 전까지는 북한의 핵의 타격 목표가 미국이었잖아요. 그렇지. 일단 구호가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하도 뭐라고 자극을 하니까 이제 전술핵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작은 핵을 남한에 떨어뜨릴 수도 있어 메시지가 나온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떨어뜨릴 남한에다 쏠 수도 있다. 그거지. 네, 네. 그러나 쏘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쏠 수도 있다는 식으로 겁을 주는 것은 혹시라도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적대성이 강하고 뭔가 자기네를 걸고 들어와서 그 북한을 걸고 남한 정치의 어떤 이 정치 뭐 판세를 바꿔보려고 그러는 의도를 읽어버린 거야. 이재명 대표가 잘 지적을 했고 우리가 이 새날에서도 내가 그 얘기를 몇 번 했는데 북한은 지금 우리가 건드려도 자극을 해도 거기에 그 코가 꿰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 여력이 없다. 경제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돼 있는 북한을 왜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이거야. 그리고 솔직한 얘기로 나는 이제 박정희 정권에서부터 시작해서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대북 사업을 쭉 했던 사람이지만은 그 쌀과 비료를 줄 때의 그 소위 이 남북 관계 쌀 비료 주는 것이 그때 제일 많이 줄 때가 남북 협력 기금이 이제 한 5천억 원 있을 때 5개입니다. 그러면 5억 달러 정도 됩니까? 그때는 1,000원씩 걸 때니까 1달러가 5억 1,000억 원을 가지고 있어도 쌀 비료 사주고 수송료까지 다 포함을 해도 쌀값도 국내 농협으로 나가는 거고 수송료도 우리 선박회사라고 하고 그래요. 4천억 원밖에 못 써요. 4천억 원을 들여가지고 아까 그 10원을 뭐 10개를 주고 100개를 찾아온다고 이재명 대표가 비유를 했다는데 4천억 원을 들여서 쌀 비료를 주던 시절에 소위 우리가 소위 코리아 리스크가 줄어들고 증권 시장에서 막 증권 시세가 막 오르고 그래가지고 외국에서 투자가 들어오고 해가지고 소위 이 경제적으로 이득을 보는 그 숫자를 내가 경제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건 정확하게 숫자를 말씀 못 드리겠는데 하여튼 대북 지원을 통해서 오는 평화가 우리 경제 활성화에 분명히 그 좋은 영향을 준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퍼주기라고 하면서 주지 말자고 그러는 건데 그거는 속 좁은 얘기지. 속좁다기보다는 저는 뭐 왜곡하고 궤변이고. 근데 실제로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바뀌지 않는 신념 같은 걸로. 근데 지금 사실은 새 정부가 들어서면요, 우리가 지금 통상 협상도 해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문재인, 트럼프, 김정은 그 모습이 비슷하게 재현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응?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본격적으로 새 정부가 우리가 들어서면 김정은과의 비핵화 협상은 어느 정도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제 그거는 지금 우크라이나 문제 때문에 정신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들어서면은
아마 한국 정부로서는 하도 이제 그 국내적으로 그 한미 동맹이 깨지는 거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특히 이제 또 국민의힘 이런 쪽에서는 또 비판 공격을 하고 나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한미 정상회담을 해가지고 일본으로 다른 거 바쁜 일이 많겠지만은 당신 저 대선 때 큰 소리 쳤던 바로 그 북미 정상회담 그거 빨리 좀 해라. 그러니까 북한과 미국이 먼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전에는 북한이 우리 서울을 거쳐서 워싱턴을 가려고 했는데 지금은 천리만리 도망을 가고 있으니 미국이 먼저 북한을 붙들어 둬라. 그래서 우리도 워싱턴을 통해서 평양으로 가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미 정상회담을 먼저 하는 것이 결국 우리 평화, 한반도의 그 안정, 우리 경제의 그 안정적인 발전에 도움이 되겠다는 이야기를 공개적으로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게다가 저는 덧붙여서 평화가 그렇게 중요하다면은 예전에 이제 일부에서 이제 꼭 한국을 꼭 끼워 넣어가지고 한국을 통해서 북미 간의 협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 계셨지만은 저는 이제 상황이 이제 뭐 북한도 이제 없는 이제 핵 보유 국가가 되었고 어쨌거나 사실상에 저는 이제 굳이 한국이 우리를 통해서 북미 간에 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저는 그 주장은 조금 거둬들일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빠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전에는 통미봉남을 네. 창피하게 생각했는데 네. 북한이 지금 남북 경제력 격차 때문에 남한을 좀 두려워하고 있다 이거야. 그런 북한이 사고를 치지 않도록 붙어 들어오는데 그전에는 남한 정부가 직접 나서서 북한을 관리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윤석열 정부 그 3년 뭐 몇 개월 동안에 북한이 천리만리 도망가도록 만들었단 말이야. 예. 이것이 그런 북한이 사고를 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미국을 활용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통미봉남도 우리가 감수를 하고 나쁘지 않다. 우리 네. 통미봉남 네. 문제 안 삼을 테니까 먼저 좀 얘기해라. 그다음에 통남으로 올 수 있도록 미국 당신이 다리를 좀 놔줘. 네. 그래서 우리 국민들도 그렇게 네. 좀 인식을 바꿀 필요가 네. 있습니다. 우리가 굳이 봉남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포비아 내지 겁을 먹을 필요는 저는 없다고 그렇죠. 봅니다. 예. 좀 자신감 있게. 진정성 보여주면 예. 저쪽에도 언젠가 마음이 풀리지 않겠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 윤석열이 해놓은 게 있어서 우리가 줘야 될 게 더 많아지는 상황이 올 가능성도 있고 이런 상황들이 있어서 저는 다음 정권에서는 최소한 뭐 비핵화까지 못하더라도 남북관계에 있어가지고 긴장만 없애줘도 저는 굉장히 진전이라고 일단 보는 거거든요. 그럼요. 예. 윤석열 같은 정권이 한 3년 저렇게 들어서니까 한반도 평화는 점점 멀어져서 그 비용이 더 들어가게 되는 더 들어가게 거죠. 됐죠. 네.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지금 우리는 이제 접경 지역이라고 그러는데 경기 북부 강원도 이쪽에 가서 지방 유세를 다니면서 바로 그 평화고 경제다 하는 얘기도 하고 10개 주고 100개 찾아오면 되는 거야. 100개를 가져오면 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북한에서도 이재명 정부에 대한 기대를 좀 가질 수 있으라고 봐요. 그런데 이제 막바로 남북이 대화를 시작하기에는 좀 한쪽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북 간에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여기서도 얘기를 했는데 우선 윤석열 정부가 깨트린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 그때 이제 1조 2항의 효력 정지를 해버려 가지고 그것으로 그런 짓을 하니까 북한이 전면 무효화를 선언했지만은 다시 그 군사 분야 합의서의 효력을 회복하는 그런 어떤 그렇네요. 방향으로 중요하네요. 움직임을 보이면서 미국이 먼저 북한을 좀 끌어안아라.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남북 관계 개선으로 갈 테니까 미국이 좀 우리 좀 심부름 좀 해줘. 그러니까 통미봉남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네. 바로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미국을 심부름 시킨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네요. 좀 심부름시키는 거. 자신감 있게. 근데 보니까요, 북한은 그 메시지를 하나 더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지금 통일과 현판을 판문관으로 교체했다. 요거는 이제 계속해서 지금 북한 쪽에서 니들하고 통일 같은 거 안 해. 이제 다른 나라야. 이 메시지를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굉장히 지속적으로 보여줬잖아요. 24년 연초에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지시를 했어요. 통일을 연상시키는 용어 자체를 다 지워라. 심지어 지금 저기 판문점에 있는 통일각, 그러니까
저 비무장지대에서 바라보면은 이제 계단 위에 올라가 있는 게 판문각이고 우리 쪽은 자유의 집인데 그 북한이 이제 통일각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통일각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내가 들어가 보지는 못했지만은 그 앞에 가서 보긴 했어요. 거기 먼저 김일성의 지시로 만들었다고는 비서까지도 수혜했는데 그걸 또 이제 최근에 판문관이라고 이름을 바꿨더구만. 네. 통일자를 지은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것은 재밌다기보다는 참 북한 사람들이 통일을 얼마나 겁내하는가 하면은 평양 지하철역에 영광역에서 저 지하철을 타면은 뭐 통일역 그다음에 또 부흥역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거기에 통일역에 통일자를 지어버렸어. 그냥 역이래. 역. 아휴 참. 그러니까 그렇게 저렇게 그 통일이라는 것이 바로 남한과 가까워지는 것을 두려워할 정도로 북한이 지금 사는 형편이 어려워졌는데 그런 북한한테 먹힐 수 있다고 겁을 내는 그리고 또 그런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은 결국 우리를 공산화시키려고 그런 거니까 그 보복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식의 얘기는 천지문과는 못 들은 것인지 국제 정세를 몰라서 그러는 건지. 그러니까요. 근데 문제는 이제 남북 관계는 좀 그렇다 치더라도 동북아시아 또는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번에 그 이재명 후보가 했던 쎄쎄 발언 중국말로 이제 감사하다 이런 뜻인데 이게 지금 이준석이나 김문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친중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이재명 후보 쪽에 아까 그 북한에 대해서 뭐 10개를 퍼주고 100개를 얻을 수 있으면 퍼줘야 된다고 이야기했던 것도 정면 돌파인데 사실은 저 이야기를 이재명 후보가 저 토론 전부터 계속 정면 돌파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총선 때 나왔던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중국의 쎄쎄, 뭐 대만에도 쎄쎄 이런 건데 그래서 우리 정세현 장관님께서 이게 좀 이제 이준석한테 가르쳐 줄 게 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그 식견이라는 게 있잖아요. 검 PD, 예. 그 지도 좀 띄워주시오. 지금 이게 지도예요. 예. 한 번 더 위치를 보시오. 예. 우리가 오스트랄리아나 뉴질랜드 같은 데 있으면은 중국하고 뭐 척지고 살 수도 있어요. 또 오스트랄리아나 뉴질랜드 같은 데 떨어져 있으면 북한하고도 그냥 완전히 원수지고 살 수 있어요. 저렇게 붙어 있어요. 어? 남북이 붙어 있고 합쳐봐야 지금 북한의 함경북도 동북 쪽에서 목포까지 해봐 뭐 1200km인가밖에 안 돼. 그게 삼천리인데 저렇게 조그마한 나라가 분단되어 있는 상황에서 주변에 왼쪽엔 중국. 저기 중국이 지금 인구가 지금 15억입니다. 전 면적을 보시오. 근데 중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이미 G2가 된 것이 2010년이에요. 2010년에 G2가 됐어. 그러니까 지금 1인당 소득으로 보면은 뭐 그 미국과 차이가 많지만은 GDP 총액만으로 보면 우리보다 엄청나게 많고 중국은 지금 세계의 공장이고 세계의 시장입니다. 저런 중국과 거리를 둔다? 아니 중국한테 물건을 팔아야 미국 무기를 살 거 아니에요. 한미 동맹을 유지하려면. 그렇네요. 어? 그런 중국하고 거리를 두자는 게 뭐 아니 중국한테 시세해도 되고 그다음에 더 대만한테 시세해도 된다. 이제 중국 원 발음은 세세가 아니라 시세. 네. 세세인데 복몸이지 세세인데 그리고 대만하고 중국하고 싸우는데 우리가 무슨 관계냐고 이제 그 얘기도 하대.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그때 가서 우리가 미리부터 중국이 대만을 건드리면 우리가 참여를 한다? 그 틈을 노릴 텐데 북한은? 우리가 만약 군대를 대만에 파견한다 우리 해병대를 그 빈자리를 빈 틈을 북한은 노리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말하자면 그 군사적으로 우리한테 뭐 열세지만 우리가 이제 세계 5등인가 그러고 북한의 군사력이 한 38구위 정도 될 겁니다. 그다음에 또 러시아. 저 러시아도 바로 좀 북한하고 한반도하고 붙어 있어요. 저기는 이재명 대표가 요즘 그 북극 항로 얘기를 많이 하던데 5, 6년 후에는 반드시 북극 항로를 이용해서 유럽으로 가야 될 그 일이 생길 거다. 그때를 대비해서도 러시아와의 관계를 좋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처해 있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이사 갈 수 없는 처지라면은
그렇다고 해서 중국과 가까워진다는 것이 그 한미 동맹을 깨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미국은 미국대로 우리가 우리 동맹으로 끌어안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은 중국대로 거리상 가깝고 저렇게 세계 시장이기 때문에 또 공장이기 때문에 또 원료 기지이기 때문에 중국과 가까이 지내면서 거기서 싼 물건을 사다가 부가가치를 높여서 중국에도 팔고 유럽에도 팔고 동남아에 팔아서 돈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을 벌어야 국민소득이 올라갈 거 아니야. 정부가 할 일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준석 그 대표가 됐건 김문수 대표가 됐건 후보가 됐건 좀 우리가 어떤 지정학적 위치에 살고 있는지 머릿속에 좀 그려가면서 얘기 좀 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비열한 갈라치기 아니겠습니까? 뭐 전형이 그러니까 갈라치기죠. 미국하고 일본을 택할 거냐, 중국을 택할 거냐, 둘 중에 하나만 택해, 이걸 계속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일본만큼 미국 말을 잘 듣는 나라가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본이 중국하고 장사할 건 다 해요. 그 점에서는 우리가 일본을 배워야 돼요. 맞습니다. 네. 게다가 지금 뭐 유럽 상황이 뭐 어렵대도 유럽에 있는 뭐 EU 국가들 보십시오. 중국하고 교류가 얼마나 많은지. 예.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하고 거리가 많이. 우리는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지정학적인 운명 때문에 중국하고 뗄 수 없는 관계인데 그걸 자꾸 양자택일을 해야 된다는 그 조금 과거 지향적이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는 저는 뭐 시대착오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프랑스 대통령 무슨 뭐 저 독일 총리 뭐 다 중국하지 않았어요. 예. 응?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문수처럼 나이가 있는 후보가 그러면 그냥 생각이 안 바뀌나 보다 하는데 올해 40살 먹은 후보가요. 옛날 사람 생각 갖고 있는 거죠. 그게 쉽게 표현하면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실용 외교. 실사구시. 외교라는 것 자체가 원래 실용인 거잖아요. 그렇지. 외교가 바로 외교 자체가 실용이야. 그 실용 외교는 사실 그 동업한복이에요. 예, 헛삼, 뭐 둔사라 그러는데. 역전합하고 같은 얘기야. 그렇죠. 예. 외교가 실용인데. 그래서 예. 거기다 대고 가치 외교, 이게 윤석열 정부 시절의 가치 외교, 이건 정말 이 도저히 그 말하자면 결합이 안 되는 단어들 갖다 붙여놓은 겁니다. 외교에 무슨 가치가 필요해요. 중국에도 쉐시하고 대만에도 쉐시하고 다른 나라하고 잘 지내면 되지. 대만하고 중국하고 싸우든 말든 우리가 무슨 상관이냐. 그렇지. 이 부분에서 지금 저 중국 편들래 대만 편들래 이런 질문도 하고 자빠졌어요. 그때 가봐야 알죠. 여러분 국제적인 명분이 어느 나라한테 있느냐도 알아야 될 거고 뭐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미 택해 놔라. 대만 편들 건지 중국 편들 건지 제일 좋은 건 편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럴 수만 있다면.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도 쉐시하고 대만에 대해서 쉐시하고 일본에 대해서는 그 아리가도 뭐 고자이마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감사하문이다 하는 식으로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일본에 대해서도 감사하문이다라는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일본이 지정학적으로 바로 우리 뒤통수에 있기 때문에 그들과의 관계를 그 나쁘게 유지할 수 없는 네.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하고도 거래를 해서 돈 벌 거 벌고, 근데 군사적으로만 자위대가 한반도에 올라오는 걸 막아야 돼요. 근데 이자들이 이런 게 있잖아요. 중국인 부정선거 뭐 이런 식으로 엮다가 보니까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계속 혐오의 대상으로 만들어서 중국과 가까우면 니들은 나쁜 사람들이야. 이 프레임 속에서 지금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자기들이 던져놨는데 수습하지 못하고 지금 사실 윤석열 정권 내내 경제가 안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최소한 반중까지는 아니더라도 비중국 뭐 친유럽 해가지고 그 지금 그만둔 최상목이가 경제수석할 때 중국 시장 끝났다라는 그렇지. 얘기를 그 얘기했지. 윤석열 정권 초반에 함으로써 뭔가 중국 사람들도 한국 제품에 대한 구매력이 많이 떨어진 측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되는 거죠. 지금. 글쎄 경제를 몰라서 그랬다고는 보지 않아요. 미국의 구미에 맞는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지금 중국이 치고 올라오는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중국이 지금 목표는 20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1949년으로부터 100년이 되는 2049년에는 GDP 총액면에서 미국을 능가하겠다는 거고 미국에서는 지금 미국 전문가들 경제 전문가들은 그 49년까지 갈 필요 없이 35년이 되면 아마 중국의 GDP 총액이 미국보다 커질 거다 하는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세 문제를 가지고 좀 트럼프가 중국을 압박해 들어가는데 거기에 지금 앞잡이 노릇을 하는 것이 지금 윤석열 정부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는 중국 그거 거래 안 하고 말하자면 그 중국이 돈을 더 벌 수 없도록 만드는데 우리가 앞장을 서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이미 끝났다는 얘기를 경제수석이라는 사람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싫죠. 경제 관료답지 않은 짓을 한 거지. 어떻게 보면 한심해요. 지금 어디 우리가 중국을 놀러 간다고 해도 공산주의를 강요하지 않잖아요. 그럼요. 그런 나라가 지금 사실상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혈안이 돼가지고 이제 뭐 공산주의든 자본주의든 뭐든 간에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상황. 사실은 그런 걸로 따지면 지금 북한이 굉장히 지금 그 냉동되어 있는 상태로 분명히 있긴 하지만 한국은 그 사이에 뭐 저 김대중 정부 뭐 노무현 정부 이렇게 거치면서 선진국 대열에 지금 확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그렇죠. 요거를 지금 어떻게 보면 1990년 초반 이후에 중국 때문에 선진국 된 측면도 있잖아요. 아 그동안에 중국에서 돈 벌어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지금. 응? 참 그. 그러니까 이거를 TV 토론에서 보니까 답답한 게. 그러니까 수교를 92년에 했는데 한국이 92년 9월 달인가 8월 말에 8월 달인가 했는데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98년부터 한중 무역에서 우리가 흑자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중국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GDP 총액이 올라가면서 이제 드디어 문재인 정부 때는 G10까지 갔지.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뭐 내려갔습니다. 뭐 13까지 내려갔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건 이 시청자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한국은 이미 GDP 총액 면에서 인구 5,200만 가지고 그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5,200만 인구를 가지고 군사력 5위의 군사 강국이 됐어요. 이제 핵폭탄 빼고. 근데 핵폭탄은 저거 쓰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북한이 핵폭탄을 쓰는 날 저는 죽어요. 응? 그렇기 때문에 협상용이고 위협용일 뿐이지. 그럼 미국이 건드리면 우리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그런 그 협상용이고 위협용이지. 그 실제로 쓰면은 완전히 잿더미가 된다는 걸 북한이 더 잘합니다. 그들은 문자로 불바다가 된다는 걸 잘하기 때문에 뭐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제 비약화시키는 쪽으로 해나가야죠 우리가. 그러나 그걸 거기에 대한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핵 보복 뭐 능력을 키워야 된다. 미국이 허락을 안 합니다.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예. 게다가 우리 마음 속에 많은 사람들 마음 속에는 미국은 절대 선, 중국은 절대 악. 이라는 이 이분법적인 조금 구도가 마음속에 많은 사람들한테 좀 내재화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안타깝게도. 예. 그 세계 군사력 순위가 작년 말로 한번 제가 화면으로 보여드려 볼게요. 작년 1월달 통계예요. 세계 군사력 순위 1위 미국입니다. 러시아 2위, 중국 3위, 4위 인도, 5위 한국. 그다음에 영국, 일본, 튀르키예, 파키스탄, 이탈리아, 북한은 36위. 그래. 지금 화면에 지금 보여드릴게요. 이 상태에서 비대칭 무기라고 하는 핵무기는 핵무기 굉장히 빼고. 특수한 경우고 그렇죠. 북한이 핵무기를 쓰는 순간 북한도 죽기 때문에 쓸 수 없는 무기고 그럼 이 상태에서 지금 북한이 어떻게 쳐들어 내려올 거며 그러니까 공산을 받기 위해서 국기들을 왜 하냐고. 이런 정도 상황에서 지금 북한은 아직도 선거 때 무기로 써먹는 자들 북한 중국과 친하게 지내면 안 돼. 이재명 후보 얼마나 현명합니까? 북한이든 뭐 중국이든 미국이든 우리 이익에 기반해서 외교하겠다. 근데 쉐쉬하면은 친중이라는 게 뭐 대단한 무슨 반역이나 되는 것처럼 써먹는 거 있잖아요. 저거 토론회 전에 이재명 후보가 먼저 꺼냈어요. 공격이 들어올까봐 쉐쉬 좀 하면 어떠냐.
이 참 그 그러니까 친이라는 의미가 어떤 굴종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면 그러면 친미는 괜찮은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선처럼 그게 마치 선인 것처럼. 네.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친중하면 마치 굴종적으로 중국한테 굴종적이고 친미하면 미국 그냥 좋아하는 거고 같은 친이지만 의미가 그냥 다르게 느껴지잖아요. 씨. 갈라치기죠. 그러니까 이게 딱히 이준석이라고 한 이유가요. 김문수는 그냥 포기했다고 치고 이게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 정도가 젊은 보수라고 하면 우리나라 젊은은 글쎄. 보수는 희망이 없는 거 아니에요? 안 됐네 좀. 안 됐어. 아니 나는 지난 2월 달에 2월 초에 2월 하순에 그 대만 여행을 갔다 왔어요. 우리 이제 집사람 8순이 돼가지고 센티멘탈 전이로 결혼하자마자 대만 유학을 갔기 때문에 그래서 대만 그 여행을 갔다 왔는데 외교부나 이런 데 얘기 안 하고 그냥 완전히 독자적으로 갔는데 그 사람들 중국에 대해서 아무런 공포도 안 느끼고 있어요. 중국이 우리를 건드릴 거다 하는 식의 그런 공포가 없더라고.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뭐 대륙이 됐건 대만이 됐건 별로 그렇게 대륙도 좀 시진핑이 뭐 27년 그 3년임을 위해서 4년임을 위해서 그 대만을 침공할 것이다 하는 얘기인데 그건 미 국방부 쪽의 시나리오에 불과합니다. 말하자면 동북아 지역의 군사력을 계속 강화 유지하기 위한 명분을 거기서 찾으려고 그런 거야. 거기에 그 홀리면 안 됩니다. 다만 시진핑은 그거 안 하고도 얼마든지 미국과의 힘겨루기 위해서 계속 끈기 있게 버텨가지고 미국과의 경찰을 줄여나가고 있다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3년임가 4년임 갈 수 있어요. 대만을 뭐 그 완전히 뭐 저기 흡수하는 식으로 해야만 연임시켜주는 그런 정도가 아니야 지금. 중국의 시진핑은 미국과의 경쟁에서 경제력이 커지면은 그건 그의 공로가 되는 거예요. 이걸 자꾸 그 중국과 대만 사이에 뭐 충돌이 일어날 때 우리 해병대가 가야 되느니 말하느니 이 얘기를 먼저 왜 합니까? 그 우리가 중학교 정도 수준에서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야 미국이 더 세, 뭐 중국이 더 세. 그런 차원으로 국가를 운영한다는 건 다른 차원의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균형자의 외교 이런 표현들이 있었잖아요. 지금 그런 게 필요할 때잖아요. 그렇지. 가치 외교라니요. 옛날에 그저 공산주의 국가 중국, 소련, 미국, 일본, 자본주의 국가, 유럽 거기 편먹겠다는 게 지금 가치 외교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균형자 얘기 잘 꺼냈어요. 2003년이죠. 그때 노무현 정부 2003년이지. 22년 전인데 그때 이제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우리가 국력이 이만큼 커졌기 때문에 그때는 G10 그룹도 아니었었어요. 어쨌든 커졌으니까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 밸런스 역할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균형자 역할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때 보수 언론 쪽에서 보수 지식인들 사이에서 우리가 무슨 놈의 균형자냐 미국과 더구나 중국 사이에서 감히 어떻게 우리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자 역할을 하느냐. 그래가지고 결국 나중에 송민순 안보실장인가 그때 이제 뭐 모더레이터란 밸런스가 아니라 모더레이터란 용어로 해서 이제 그걸 무마를 했는데 그때 우리 국력에 비하면은 우리가 엄청나게 커서 이제는 소위 그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자 역할을 해야 될 때가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저는 윤석열 때문에 또 잠시 잃었다고 봅니다. 그래도 여건은 좀 나빠졌지만은 새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중국과의 관계 복원하고 그다음에 러시아의 관계도 좀 더 강화하고 그래서 북항로로 해서 유럽을 가려면은 수송료가 얼등하게 그 절감이 되니까 북항로에서 가려면 자꾸 저기 얼음이 녹고 있기 때문에 북항로로 가려면 러시아하고의 관계를 개선하지 않으면 못 지나가요. 과거에 여객기 그때 추락 사건이 그때 대한항공 대한항공 여객기 그렇습니다. 글쎄 러시아 항공 통과하게 됐었는데 미국 뭐 사주를 받고 정보 수집하려고 온다는 핑계를 대고 쏘아버린 거 아니에요 그때. 그런 정도로 우리한테는 러시아가 막 위험하기도 하고 불가피하게 가까워져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거를
이 계속 이념적인 외교를 계속하면서 소련, 중국, 공산주의 그러니까 그건 멀리해야 돼. 바보입니다.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러니까 전 국민이 대통령 뽑겠다고 하는 TV 토론에서 그런 식의 멘탈을 보여준다는 건 사실 부끄러운 거거든요.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우리나라 이익을 위해서 딱 그게 정답이죠. 중국이 필요하면 중국 쓰고 미국이 필요하면 미국 써서 우리 이익을 도모하겠다라고 말로라도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예. 그게 안 되는 집단이라는 게 좀 깜짝 놀랐습니다. 안타깝죠. 그러니까 이제 해수부를 그 부산으로 부산 옮기겠다고 이제 현대상선도 옮기겠다고 한 것도 네네네. 절묘한 선택인데 지도를 놓고 보세요. 지도 한번 또 띄워줘봐. 군 PD. 지도. 일본에서 가령 이제 저쪽에 일본에서 말하자면 북항로를 활용하는 허브 뭐 항을 만든다고 칩시다. 일본에서는 유리한 것이 지금 우리 동해 쪽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쪽으로 만들기 전에 부산항을 허브항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세계 모든 배들이 북항로 이용해서 부산에 와서 기름 넣고 가게 돼 있다. 이거. 그러네요. 쉐빙선 딱 뚫고 와가지고. 그렇지. 그리고 저기 항공도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아, 비행기도 유럽 물론. 걸려면. 아, 참. 알겠습니다. 자, 40살 먹은 꼰대라니요. 지금 사실 요즘에 건강해져가지고요. 40살이면 옛날로 따지면 20대 중반 느낌도 안 나요. 그러면 내가 바람을 일으키고 싶다라고 하면 뭔가 신선해야죠. 그렇죠. 새로운 보수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좀 심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우리 아버지는 또 죄송해요, 정세현 장관님 아드님. 왜 저 사람은 이제 우리 아빠한테 아버지라고 그러나? 아빠라고는 안 해. 나이가 어릴 때는 아빠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아버지라고 그러지. 근데 아버지라고 하면 서운하지 않으세요? 아빠? 에이. 좀 징그러운가? 따님은요? 딸은 아빠라고 그러지 지금도. 그렇죠. 아, 그렇구나. 예. 자, 그 다음에 나오실 때는 정권 바뀐 뒤에 그래요. 모시겠습니다. 네. 두 분 고생하셨고요. 하여튼 요즘 내가 그 생활을 보면서 참 저 사람 참 늦잠 자고 뭐 밤늦게까지 이러고 늦잠 자고 일어나지만은 저거 참 건강 저렇게 그 상해가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걱정이 많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또 이제 아버지 느낌이 드는지 모르겠는데 뭉클합니다, 제가. 어버이날 지났는데, 아버지. 예. 자, 두 분 고생하셨고요. 네. 예. 정권 교체 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